자, 임원퇴직금. 1단계에서 법인세법상 한도를 따집니다.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결론은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한도 내다. 또는 한도 초과다. 한도 초과분은 바로 부인하는 거죠. 송금불사님, 송불, 소득처분 상여.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퇴직소득이 아니고 근로소득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법인세 부담도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커져요. 한도 내금액, 송금 인정. 그러나 다시 한도 내금액은 다시 2단계에서 2단계 소득세법상 한도를 따집니다. 한도 검토. 여러분들 이것은 송금 인정하기 위한 여부가 아닙니다. 송금 부인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임원이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볼 거냐 근로소득으로 볼 거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득세법 한도를 또 적용해서 한도 내가 돼야 퇴직소득인 거예요. 한도 초과하면 그것은 근로소득입니다. 근데 2단계 규정은 2012년부터 적용된 규정이에요. 저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정부 기재부 같은 데 있는 생각이 대기업의 임원 퇴직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딱 깔려 있어요. 그걸 전부 퇴직소득으로 보면은 소득세가 너무 줄어든다. 그래서 아무리 법인세법상 법인의 규정 따라 줬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한도를 만들어서 과도하게 지급한 부분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를 좀 더 걷자. 이런 규정이에요. 그러면 2단계 규정인 소득세 한도는 어떻게 돼 있냐? 자, 이 규정은 주의할 점은 2012년 이후에 퇴직금에만 적용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이 배수가 3배였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2020년도부터 2배로 바뀌었어요. 2배로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퇴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임원이 2008년부터 1월부터 근무하다가 2021년 말에 퇴직을 했다. 그러면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은 임원 퇴소득 한도 계산은 2012년부터 시작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이에요. 요 기간에 근무한 거, 요게 대상인 거예요. 이 부분, 2011년 말 이 부분은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적용을 안 해요. 이것만 한도 적용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배율이 바뀌었죠. 2020년도부터 20년 1월 1일부터 요 2년치는 배율이 2배입니다. 2배. 그리고 요 기간 배율은 3배예요. 배율은 3배. 그래서 한도 계산할 때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년간의 급여를 평균해요. 2019, 2018, 2017.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의 급여를 평균합니다. 바로 이거죠.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간 받은 급여의 연 환산이 얼마냐. 연 평균이 얼마냐. 곱하기 얼마요? 10%. 곱하기 12분의 이 부분이죠. 3배수 적용하는 기간. 2012년부터 19년 말까지.
근무한 기간. 월수 따집니다. 12로 나눠요. 곱하기 몇 배요? 3배수. 더하기. 플러스. 요때 거죠. 이게 3년 이상 되면은 그 3년간의 급여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3년이면 안 되죠. 2021, 20년, 21, 2년밖에 안 되죠. 이건 요때 걸 따져요. 그래서 퇴직일부터 3년간, 만약에 3년이 안 되면 그 기간에 금방 걸 따집니다. 총급여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똑같은 기간 곱하기 2배수입니다. 2배수. 그리고 한도 초과 계산은 임원이 받은 전체 퇴직금에서 퇴직금 받은 거에서 요건 빼야죠. 이 부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한도 대상이 아니에요. 2011년 말까지 근무한 것은 빼고 나머지 이것하고 한도 비교. 그럼 문제가 2011년 말 퇴직했을 때 받을 퇴직금만 제외시키는 거죠. 어떻게 계산하냐? 둘 중 선택이에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둘 중 선택이요. 계산할 때 별표 5번. 5번 여기 밑에 있죠. 첫 번째 방식은 퇴직금 전체 금액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눕니다. 전체분의 2011년 이전 거 안분 한 달면 올리세요. 월수 계산입니다. 다만 단서죠. 다만 2011년 말 현재 규정이 있다. 규정상 줄 금액 그걸 써도 됩니다. 둘 중 결국 선택이에요. 둘 중 큰 걸로 하시는 게 좋아요. 큰 걸 하셔야 퇴직금이 많아지고 근로가 작아집니다. 한도초가 적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계산식을 쓸 때 총급여가 뭐냐? 총급여. 총급여는 앞에서 했던 법인세법상 퇴직소득 한도 비슷합니다. 제20조 소득세법 20조 1항 1호와 2호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1호 이거죠. 아까 봤던 거죠. 2호. 근데 여기서는 송금을 살입한 걸 제외한단 말이 없기 때문에 2호도 포함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똑같이 비과세 근로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임원 중에서 해외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해외 근무하신 분들은 국내 임원들이 급여보다 좀 더 줍니다. 더 주는 이유는 외국에 집이 없죠. 그분이. 집이 없으니까 주택수당을 주거나 이런 수당들을 많이 줘요. 또 자녀가 외국에 같이 따라 나가면 외국 유학할 수밖에 없죠. 유학 경비가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해외 근무하는 임원에게 주거 보조비, 교육비 수당, 특수지 수당, 의료보험료, 해외 체재비, 자동차 임차료, 그리고 실의료비, 유사한 걸 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급여에 포함은 됩니다. 그런데 국내 근무하는 때보다 더 받는 것은 한도 계산에 안 넣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주는 정도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공식 기억하시고요. 그런 사례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임원 갑의 퇴직급여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구분하시오. 다만 선택 가능한 경우 퇴직소득은 많이 하고 근로소득은 적게 하시오. 거주자 갑은 2008년 1월 15일부터 임원으로 입사하여 근무를 쭉 했습니다. 오래 근무하셨네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근무를 쭉 하겠어. 그러다가 퇴직을 했죠. 퇴사. 회사는 규정에 따르면 퇴직금 5억 4백이에요. 그동안 공로 있으니까 이사회에서 사장님에게 1억을 더 드립시다. 이사 결의로 6억 4백을 준 거예요. 갑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2017부터 나왔죠. 17, 18, 19 3배수 기간. 3배수. 2020, 21 2배수 기간입니다. 2배수. 평균이죠.
그리고 급여 상여금, 직무발령 보상금 개가 있습니다. 가균도 급여에는 매년 360만 원의 비과세 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비과세 빼는 겁니다. 360 빼세요.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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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똑같은 거죠? 빼세요. 비과세는 제외합니다. 임원사회금은 규정이 없다. 규정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손불이야. 손불. 손불. 손불은 뭐가 됩니까? 인정상여, 상해처분. 인정상여는 안 넣어요. 직무보상금도 안 넣어. 이것도 안 넣어요. 넣을 것은 이것만 넣는 거죠. 이것만. 뺀 나머지만. 그리고 2021년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은 1억 8천입니다. 자, 계산해 볼까요? 먼저 법인세법상 한도 적용합니다. 1단계 법인세 한도 적용. 법인세 한도가 얼마예요? 5억 4백. 6억 4백을 줬죠? 왜? 이사해서 더 주자. 이사의 결인 규정이 아닙니다. 1억 부인. 1단계죠. 손불 상해처분. 두 번째, 2단계 소득세법상 한도 적용. 자, 6억 4백에서 부인한 1억을 뺍니다. 빼고 그 다음에 2011년 말까지 퇴직금을 계산해야죠. 어떻게? 퇴직금 받은 거 5억 4백이죠. 규정상 금액 곱하기 전체 근무한 월수. 2008년부터 2021년까지예요. 몇 년인가요? 2008 1월 달부터 들어가니까 1월 달 다 듣는 거예요. 한 달치. 200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4년 됩니다. 14년. 곱하기 12개월. 168개월. 이거죠. 분해 2011년 이전의 근무한 기간. 8, 9, 10, 11 몇 년치예요? 4년치. 48개월. 안 분하면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2011년 말에 퇴직했다고 볼 때 퇴직금 1억 8천. 자료 주어져 있죠? 여기. 1억 8천. 둘 중 선택. 큰 걸로 선택할게요. 큰 거. 큰 거면 1억 8천. 빼야죠. 한도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빼면 3억 2,400이 한도 계산 대상 퇴직금이에요. 이제 소득세 한도 적용해야죠. 자, 먼저 2019, 18, 17년 평균 급여. 평균 얼마죠? 여기죠. 8천. 1억. 1억 2천. 평균은 1억이죠. 8천, 1억, 1억 2천 더해서 나누기 3하면 1억 나옵니다. 1억. 이건 평균 1억이에요. 일빵빵. 여기는 비과세 빼면 122. 비과세 빼면 130. 평균은 126이 됩니다. 따라서 한도 계산은 1빵빵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2012년부터죠. 19까지 12, 13, 14, 15, 16, 17, 18, 19 몇 년치요? 8년치. 8년이면 96개월이에요. 개월수 따지는 거죠. 곱하기 3배수 더하기 2020, 21 평균급여 얼마죠? 1억 2,600. 126 곱하기 10% 똑같죠? 12분의 개월수 2020, 2021 2년치죠. 월수로는 24 곱하기 2배수입니다. 이게 한도죠. 2억 9,400. 이제 한도 계산 퇴직급여와 한도를 비교해야죠. 한도 두 개를 비교하면 한도 초과는 3,360이 나옵니다. 한도 초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도 초과는 이 두 개를 비교한 거죠. 한도계산 대상 퇴직금 324. 한도액은 324와 290400의 비교. 두 개를 비교하면 한도 초과는 3,360입니까?
이렇게. 그럼 전체 퇴직금 중에서 근로소득은 두 가지죠. 법인세 한도 초과된 거 1억. 소득세 한도 초과된 거 33600. 합하면 133600 근로소득. 전체 받은 돈에서 이걸 뺀 거. 퇴직소득. 소득이 쪼개집니다. 이해하셨나요, 내용? 예. 자, 인건비 사례입니다. 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통 주총소 결정을 해요. 연간 보수는 얼마 한도다 정합니다. 그걸 초과해서 더 줬을 때 송금인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조세 심판원에서도 처음에는 임원 보수가 주총소 정한 금액을 초과했다. 그건 송금 산입 못한다. 이렇게 결정한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죠. 그러다 그 후엔 또다시 그 결정을 바꿔서 법인세법상 임원 보수에 대한 한도 초과 따지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기주총소 결정한 것보다 더 줘도 송금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번복했죠. 결정한 지 얼마 안 됐죠. 2년도 안 돼서 결정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주총소 한도 정하면 거기 맞춰주시는 게 논란이 없겠죠, 당연히. 일단 심판원에서는 결정을 이렇게 결정했어요, 최종적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떤 임원이 두 회사의 일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사님이 A회사 대표사님이세요. B회사의 전무이사님이세요. 그 월급을 양쪽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적정하게 줘야죠. 근데 한 회사가 주고 한 회사 안 줬다. 그건 안 됩니다. 특수한 게 있는 갑과 을 두 법인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임원에게 갑 법인에서만 급여를 주고 을은 안 줬다. 그거는 부당이상 부인에 걸립니다. 자, 두 회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퇴직금. 어떤 분은 10개 회사의 대표사예요. 계열회사 10개 회사 대표사님이에요. 이분이 퇴직하니까 10개 다 퇴직금을 다 줘요. 인정합니까? 아니면 한 회사만 줘야 됩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현대그룹 창업주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이죠. 정주영 회장님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은 게 211억이에요. 현대 계열사에서 현대자동차, 현대중공, 중공업, 현대계열사가 다 퇴직금 다 준 거예요. 그게 합쳐서 211억입니다. 각 회사들은 자기 회사 규정 따라 줬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여러 회사에 임원을 하고 있을 때 퇴직금을 한 회사만 주는 건 아닙니다. 다 줘도 괜찮아요. 규정에 맞게 주면.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회사 대표사가 B회사도 대표사 겸직을 해요. 양쪽 회사 대표사예요. 근데 비서실 있어요. 비서실에서 그분을 보좌합니다. 그럼 비서실 직원의 급여는 어떤 회사가 줘야 됩니까? 그것은 두 회사의 공통 경비예요. 적정히 배분해야죠. 한 회사 부담하면 안 됩니다. 그건. 특정인이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 보좌진 비서들 급여나 관리비는 공동경비 규정에 따라서 안분계산해라. 공동경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법인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따라 나눠서 부담하라는 거죠. 직원 한 명이 양쪽에서 일을 같이 한다. 겸직.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 회사만 주면 안 됩니다. 그 직원 하는 일에 따라서 두 회사가 분담을 해야죠. 적정히 분담. 한 회사 다 부담하면 부당이상 부인에 걸립니다. 자, 회사들이 이 해외 파견을 많이 해요. 해외 자회사가 있어요. 직원 파견. 그럼 파견된 직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부담해도 되나요? 그 직원이 무슨 일 합니까? 거기서. 우리 회사 일을 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 있지만 우리가 월급 주는 게 맞죠, 당연히. 우리 회사 일도 하면서 자회사 일도 같이 한다. 겸직. 그러면 하는 일에 따라서
적정히 배분해야 돼요. 이 국세청 조사 때 딱 나오면 보는 게 그거예요. 해외 파견 임직원의 월급을 주겠다 우리가. 국세청에서 딱 조사 나오면 자회사가 부담할 걸 우리가 부담한 게 아니냐. 업무 일지를 달라. 직원 업무일지. 어떤 일인지 보겠다.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직원 파견했을 때는 인건비 처리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하지 할 것보다 더 부담하면 부인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업무일지 쓰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래서 특례 규정을 뒀어요. 특례 규정은 여기 있죠. 100% 출자한 해외 현지 법인. 몇 프로요? 100%. 거기 직원 인건비가 있다. 그 직원 인건비는 여기 밑에 보시면요. 같이 종사할 때죠, 이제. 우리라면 우리 송금이고요. 같이 종사할 때, 여기. 내국 법인이 업무와 현지 법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 그 급여액은 적정히 배분해야 됩니다. 뭐 필요합니까? 업무일지. 그러나 다만 단서. 내국 법인 중에서 첫째 중소기업. 다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 기업 규모가 중간이나 작은 회사,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100% 출자한 자회사가 있다. 100% 출자의 개념은 직접 출자나 간접 출자 다 포함입니다. 그 직원 인건비를 우리가 자회사랑 같이 부담을 해요. 우리 분담액이 50% 미만이다. 그러면 업무일지 쓸 필요 없어. 다 송금 인정해 줍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규정이 없었는데 새로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사이닝 보너스. 이거죠. 회사 입사하겠다. 사인하면 돈을 줘요.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럼 사이닝 보너스라고 그러죠. 사이닝 보너스를, 자, 이 분이 아주 기술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을 회사에서 근무하라고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딱 체결하니까 회사가 돈을 줘요. 3억 또는 뭐 30억 돈을 줘요. 그리고 약정을 맺죠. 우리 회사에서 최소한 3년은 근무해야 된다. 그럼 그 사이닝 보너스는 줄 때 다 송금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약정한 근무 기간에 비용을 배분해야죠. 사이닝 보너스란 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주는 일종의 전속계약금입니다. 통상적으로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게 되면 의무 근무 기간을 약정을 합니다. 만약 어기면 토해낸다, 물어낸다 이런 약정을 맺습니다. 그럼 사이닝 보너스를 어떻게 처리하냐? 그것은 일단은 성급 비용 처리했다가 자산이죠. 근무 기간이 3년이면 3년간 나눠서 비용 처리해야죠. 그리고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근로소득 보는 금액은 받은 전액이 아니고 3년 근무 기간이면 3년 나눠서 각 기간에 근로소득을 보는 겁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돈 물어내야죠. 환수하면 그건 입금이죠. 뭐. 입금. 남은 금액과 상기하시고요. 더 받은 것은 입금입니다. 자, 연차 휴가급여. 여러분들 연차 쓰시죠, 회사에서. 연차. 연차 휴가급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 회계에서는 올해 이제 근무하고 나면 연차 내년에 쓰는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그 연차 쓰는 것을 놀죠, 이제 직원이 휴가를 갑니다. 그것은 그 근무한 연도에 근무했기 때문에 연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근무한 연도에 원이 생긴 거예요. 근무한 연도에 비용을 잡습니다. 이게 회계 쪽이에요. 국제기준, 일반기준 다 똑같습니다. 근무한 연도에, 근로 제공한 연도에 비용 처리.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세법에서는 그냥 내년에 연차를 쓰더라도 올해 근무했으면 내년 쓸 연차를 미리 비용 잡진 않아요. 세법에서는 그냥 연차를 안 써서 돈으로 보상한다, 만약에. 그 보상하는 돈만 비용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쭉 사례가 나옵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엑셀연도에 근로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연차가 15일이 발생된 거예요. 언제 놀죠? 다음 연도에. 근데 이 직원이 보통 예상을 해보면 과거에도 보니까 한 10일 정도는 휴가를 가요. 3일은 안 가. 그럼 이제 다음 연도는 10일을 휴가를 가게 되면 만약에 3일은 안 쓴 게 확정됩니다. 연말에. 확정되죠. 안 썼죠. 3일치는. 그리고 또 다음 연도에도 휴가가 15일 발생됐고 그 다음에는 13일 정도 쓸 거로 예상돼요. 자, 그럼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일단 회계 쪽에서는 엑셀년 말에 15일 연차가 생겼어요. 그런데 회사가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건 뭔가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휴가 안 가면 돈 안 줄 테니까 휴가 가. 휴가 가라는 거죠. 휴가 안 가면 손해입니다, 본인이. 이런 제도 쓰고 있어요. 네가 휴가 안 가면 안 간 부분 돈 안 줘. 그러면 휴가 갈 거로 예상된 10일치만 비용을 잡는 거예요. 이 제도에서는. 왜? 3일치는 어차피 휴가 안 가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일치에 대한 급여를 잡습니다. 10일치. 예상되는 휴가 갈 날짜죠. 곱하기 X년도의 통상임금. 곱해서 계산해요. 240만 원. 근무한 X년도의 비용을 잡아요. 급여, 미지급금.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는 이걸 엎어요. 역분계죠. 급여 빼고 미지급금을 없앱니다. 그리고 X년도에도 마찬가지 13일치에 예상되는 휴가 사용 일수만큼 휴가급여를 잡아요. X3년도에 통상임금을 곱해서 잡습니다. 급여 잡고 미지급금 잡고. 세법은 인정 안 해요. 무슨 이게 비용이냐? 손불, 유보. 엎었죠? 비용 없앴죠? 왜 없앴냐 비용을? 유보 추인. 그리고 다음에 비용 잡은 거 부인하고. 자, 두 번째. 회사가 휴가 안 가? 돈 줄게. 3일 안 갔어? 돈으로 보상.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 차익을 돈으로 보상해 줘야 돼요. 그러면 휴가 갈 게 15일이다. 10일은 놀죠. 예상이. 3일은 돈을 줘야 돼. 이런 경우는 15일치 다 연차 휴가 급여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회사는 15일치에 대해 잡는 거예요. 발생된 유급 휴가 일수 15일치. 12일치가 아닙니다. 곱하기 X년 통상임금 곱해요. 300만 원. 아까보다 금액이 커지죠. 다음엔 엎어. 그 다음에 안 간 거 돈 보상해 줘야죠. 안 간 거 연차수당 지급해 줘야죠. 연차수당 지급. 그리고 다시 연차 휴가를 잡았죠. 세법에서는 인정 못합니다. 손불유보. 비용을 없앴어? 유보 추인하세요. 이거 뭐야? 휴가 안 가서 돈 줄 거야? 인정? 응, 오케이. 좋아. 세무조정 안 합니다. 또 잡았어? 부인. 따라서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와 적용하지 않을 때는 비용 잡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돈으로 보상할 때 안 간 부분 그건 송금이에요. 세법은 요것만 인정하는 거죠. 다른 분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건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좀 도움되셨나요? 인건비 매우 실무상 중요하고 인건비 없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정을 잘 갖춰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규정이요? 급여 규정. 반드시 임원 사회금은 거기에 따라 줘야죠. 두 번째, 임원 퇴직금 규정. 어디서 만들어요? 임원 퇴직금 규정은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의 위에 따라서 주총수 만들어야죠. 이사에서 만든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임원을 위한 거 일반적 규정이 돼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잘 기억하시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들
명절, 구정명절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강의 들으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